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씨 좋죠? 네. 놀러 갈 생각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이제 봄바람 들 때 됐어요, 이제. 네. 자, 오늘 1, 2월 과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자, 교재는 340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34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제2번에 양도소득금액부터 나와 있죠. 자, 여기서부터 해서 오늘 마무리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 비과세하고 그 다음에 계산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었느냐면 무슨 가액에서요? 양도가액에서 뭘 공제해서? 양도가액에서 양도 차익을 공제하지는 않아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죠. 이때 필요경비 항목에는 기본적으로 취득가액이 들어가고, 취득가액 외에 기타 경비라고 해서 몇 가지 경비가 더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했을 때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 값이 나올 수도 있죠.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손해봤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차손이라고 표현하고요. 이익이 나오면, 플러스 값이 나오면 이익을 봤다 그래서 차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차손이 나오면 세금을 안 내고요. 차익이 나왔을 때 내는 세금이죠. 근데 그 차익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생된 이익이라면 반드시 하나 공제해줘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것까지 공제해서 나온 이익을 뭐라고 표현하고요? 양도소득금액이라고 표현하더라. 자, 여기까지는 뭐별로 계산하시고? 자산별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자산별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은 1년 후에 다시 재구성해서 인별 양도소득금액을 구하셔야 되죠. 그래서 다시 인별로 재정산한 다음에 이익이 나왔으면 그 이익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빼주는 게 하나 있다. 무슨 공제라고 한다? 기본공제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기본공제까지 공제해서 나온 최종이익을 뭐라고 표현하고요? 과세표준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 과세표준이 나왔으면 이 금액의 일부를 뭘로 내시면 돼요? 세금으로 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율을 곱해서, 자, 세액을 구해서 이 금액을 뭐 하시면 돼요?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단, 만약에 차손이 발생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줄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손해봤기 때문에 공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니까. 그래서 차손이 발생했으면 그대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차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차손을 정산했을 때 1년 후에 역시 마이너스 잔액이 남았다면 그때는 결손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결손금이 나왔다. 이 말은 1년 동안에요. 부동산 등을 팔아가지고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손해보고 팔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결손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손해보고 팔았다. 그러면 낼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손이 발생했으면 세금 낼 건 없습니다. 세금 낼 건 없으니까 신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차손이 발생하거나 결손금액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무엇을 해주세요? 신고는 하셔야 돼요. 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세무서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 났는지 손해를 봤는지 세무서는 알아요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봤으면 손해봤으니까 나 세금 안 낼래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이익이 났으면 나 세금 낼 게 있으니까 세금 낼게요 라고 하고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팔아가지고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세금 낼 게 없죠? 그래서 그냥 나 낼 세금 없으니까 신고도 안 하고 있으면 세무서에서는 이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신고 안 한 걸로 봐서 이익을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고지서 보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지에 잘 나옵니다. 차손이 발생하거나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식으로 문제 나오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에요. 차손이 발생하거나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무엇을 해주셔야 돼요?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자, 그때 우리 지난 시간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과 그 다음에 기타 경비를 공제해서 차익을 구하는데 그때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 경비에 대해서 정리했었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양도가액은 원칙이 무슨 가액에 의한다? 실거래가액에 의한다. 단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면 매매 사례로 가고 매매 사례도 확인이 안 되면 감정가액으로 가고 감정가액도 확인이 안 되면 뭘로 간다 그랬어요? 기준시가로 간다 그랬었죠.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도 마찬가지. 원칙은 무슨 가액에 의하되? 실거래가액에 의하되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역시 매매 사례가액으로 가고 매매 사례도 확인이 안 되면 감정가액으로 가고 감정가액도 확인이 안 되면 환산가액으로 간다 그랬죠. 단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은 무조건 무슨 가액에 의한다? 기준시가에 의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칙은 무슨 가액에 의하되? 실거래가액에 의하되 이러한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면 무슨 방법에 의해서 계산한다? 추계 방법에 의해서 계산하더라. 추계 방법에 의해서. 아셨죠? 그래서 추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추계 방법에 의해서 계산하되 그때 추계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매가만기가 있다 그랬어요. 처음 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매가만기가 있다. 그래서 매가만기를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양도가액에 대한 추계 순서도 매가만기하고 순서는 같대. 무슨 가액이 없다? 환산가액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환산가액은 어디에서만 적용하는 제도다? 취득가액에서만 적용하는 제도다. 그리고 이건 내가 선택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적용한다?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양도가액이 실거래면은 취득가액은 당연히요. 양도가액이 실거래면은 취득가액은 당연히 실거래로 가야 돼요. 단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매매 사례로 가셔야 되고 매매 사례도 확인이 안 되면 감정가액으로 가고 감정가액도 확인이 안 되면 그때 사용하라고 하는 게 환산가액이죠. 대신 기준시가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양도가액이 실거래가 확인이 안 돼서 매매 사례로 갔다. 그래도 취득가액은요. 실거래로 가야죠.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매매 사례도 확인이 안 되면 감정가액도 확인이 안 되면 환산가액이죠. 역시 감정가액에 의해서 양도가액을 산정하더라. 그래도 상관없이 취득가액은요. 실거래가 원칙입니다.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매매 사례도 확인이 안 되면 감정가액도 확인이 안 되면 환산한 금액으로 간다 그랬죠. 단 양도가액에 대한 실거래, 매매 사례, 감정가액이 확인이 안 돼서 기준시가에 의해서 계산했으면 그때는 취득가액은 무조건 무슨 가액에 의한다? 기준시가에 의한다 그랬었죠. 그리고 취득가액이 실거래로 계산했을 때는 기타 경비로서 보유기간 중에 지출한 수선비 중에서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인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시에 지출했던 비용인 양도비 지출액이 필요경비에 들어간다 그랬죠. 단 매가만기로 계산했을 때는 즉 추계 방식에 의해서 계산했을 때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든지 양도비는 공제되지 아니하고요. 대신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그랬었죠. 이때 계산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죠? 계산공제액은 무슨 당시? 취득 당시 무슨 금액에? 기준시가의 몇 프로냐면 3%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산정해야 될 것은 양도가액을 뭘로 잡을 거냐. 그 다음에 양도가액이 구해졌으면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구할 거예요. 취득가액이 구해졌으면 그 외에 나머지 경비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취득가액이 뭘로 계산됐을 때 한해서예요? 실거래가액으로 계산됐을 때 한해서만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고 만약에 매가만기로 계산됐으면 그때는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계산공제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차익이 나왔다면 이 차익에서 빼주는 공제가 하나 있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장기간 보유했기 때문에 특별히 공제해주는 제도를 우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합니다.
왜 특별히 공제를 해주냐면 이게 양도소득세에서만 나오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세 종류가 총 몇 가지가 있느냐면 세 가지가 있죠.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합쳐서 우리가 소득세라 그래요. 그때 소득세는 전부 다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수입에서 경비를 빼서 계산을 해요. 모든 소득세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수입에서 경비를 빼서 뭘 구하시면 돼요? 소득을 구하시면 되고 이걸 근거로 해서 뭘 계산하시면 되느냐면 소득세를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나 근로소득, 사업소득 다 마찬가지예요. 사업소득도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에서 사업을 통해서 지출한 경비를 빼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도 근로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에서요. 근로에 대한 부분을 경비로 빼서 근로소득 금액을 구하고요. 다 똑같아요.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양도소득도 양도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입에서 양도하기 위해서 지출한 경비를 빼서 뭘 구하시면 돼요? 소득을 구하시면 되는데 유일하게 양도소득세만 수입에서 경비 뺀 이후에 하나를 더 공제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공제제도는 오직 어디에서만 나오는 제도예요? 양도소득세에서만 나오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계산법이 다 똑같아요. 계산법이 다 똑같은데 여기만 다른 세금에는 없어요. 이것만. 그래서 오직 어디에서만 나오는 제도다? 양도소득세에서만 나오는 제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는 수입을 수입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가액이 결국에는 무슨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수익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도가액이.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글자 그대로 장기간 보유했기 때문에 특별히 공제해주는 제도죠. 그래서 요건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장특공제가 되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에 소재해야 돼요. 두 번째는 토지, 건물 및 토지나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에 한해서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에 한해서고 세 번째 조건은 3년 이상을 보유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 세 가지 정확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어디에만 있어야 된다? 국내에 소지하는 것만 된다. 바꿔서 말하면 국외에 소지하는 것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두 번째, 토지 건물만 해줍니다. 토지 건물만. 즉 다시 말해서 부동산만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몇 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3년 이상을 보유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국내에 소지하는 토지 건물로서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3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장기라는 게 몇 년을 말하는 거예요? 3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장기라는 게.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줘야 되는지는 아시죠? 화폐가치에, 시간 가치에 따른 화폐가치 변동률을 고려해서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즉 인플레이션 하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어떤 나라는 인플레이션, 어떤 나라는 디플레이션, 어떤 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 다 다르죠. 이건 오직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국외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나오는 문제가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그러니까 거주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국내 것만 됩니다. 그것도 뭔만 되느냐? 부동산만 되는 거예요. 부동산만. 토지 건물만 되니까. 그것도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3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과세 대상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이 있죠. 그중에 얘만 된다고요. 나머지는 다 안 된다고요. 아셨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 요 부동산 중에서 딱 하나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은 제외되느냐? 미등기는 제외돼요.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 유일하게 안 되는 부동산이 하나 있다. 그게 무슨 부동산이다?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미등기에 대해서는 장특공제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꿔서 말하면 토지 건물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미등기만 아니면 모든 부동산이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부동산이. 그래서 만약에 시험지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요.
자, 비삼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려요. 이해하셨어요? 비삼용 토지여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뭔만 아니라면, 미등기만 아니라면 무조건 다 돼요. 만약에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했다라고 나와요. 즉 다주택자가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당 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부동산은 다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용이다, 비영업용이다, 사업용이다, 비사업용이다, 주거용이다, 비주거용이다 이런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글자 그대로 모든이에요. 모든. 딱 하나만 제외하고 뭔만 제외돼요? 미등기만 제외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단 부동산 중에 안 되는 게 딱 부동산 외의 것 중에서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조합원 입주권이 뭔지는 아시겠어요? 뭐예요? 그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받는 권리를 우리는 입주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면 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쭉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부동산을 팔 거예요. 팔았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되려면은 요 양도 시점에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 중에서 몇 년 이상 보유한 게 되느냐면 3년 이상 보유한 것만 해줘요. 전제 조건이. 무슨 시점에? 양도 시점에 국내에 소지하는 무엇으로서? 부동산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물론 미등기는 제외하고요.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취득했을 때는 주택으로 취득을 해서 쭉 가지고 있다가 팔 때 주택으로 팔았어요. 그 주택을 산 사람이 쭉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재건축이 들어가요.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입주권으로 전환됐고 그 입주권 상태에서 팔았어요. 그리고 그 입주권을 산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 피 붙여서 다시 그대로 입주권으로 다시 팔았어요. 그 입주권을 산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돼서 주택으로 전환된 후에 그 주택으로 팔았어요. 요 네 사람을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팔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병이라는 사람이 정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면 이렇게 거래를 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장특공제가 가능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요 네 사람 중에서 25% 확률입니다. 자, 장특공제가 가능한 사람은 누굽니까? 4명 다. 아니라니까요. 양도 시점에 국내 소지하는 뭔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특공제가 가능한 사람은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밖에 안 되죠. 입주권은 권리예요. 이게 부동산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시점에 뭘로 판 사람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돼요? 부동산 상태로 판 사람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두 사람뿐이에요. 왜? 팔 때 뭘로 팔았으니까? 부동산으로 팔았으니까 주거용 부동산이잖아요. 주택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권리로 팔았으니까 장특공제가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돼요. 원래가. 이 사람들만 된다고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보유한 기간이 몇 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느냐? 3년 이상을 보유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부동산이었어요? 아니죠. 처음에는 권리였죠. 권리였다가 중간에 뭘로 바뀌었어요? 부동산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요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면은 장특공제가 돼요. 어찌됐든지 간에 양도 시점에 부동산이니까 장특공제 가능하죠. 문제는 이 사람들은 못 받아요. 못 받는데 이 중에서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권리였으니까 의미 없어요.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처음에는 뭘로 가지고 있었어요?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내 의사에 관계없이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재건축은 100% 동의가 아니잖아요. 재건축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래요.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100%예요? 아니에요? 100%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내 의사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서 주민 동의가 있어서 재건축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조합원으로 참여를 했고 입주권을 받았다. 근데 나는 완공될 때까지 못 기다린다. 나는 이번에 어차피 이사 계획이 있었는데 완공될 때까지 못 기다리고 그냥 팔고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20년을 가지고 있는 집이 재건축이 되면서요. 입주권으로 전환돼서 3년 만에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었다. 내가 자금이 필요해서. 문제는 권리로 팔았다고 해서 20년을 인정 안 해주는 건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으로 팔았지만 입주권으로 팔았지만 무엇으로 보유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보유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게 몇 년 이상이면 3년 이상이면 여기에 대해서는 장특공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 사람들을 해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권리부는 안 해줘요. 역시. 그러니까 말이 입주권이지 결국에는 뭐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권리였으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그래서 승계조합원은 안 돼요. 원조합원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입주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입주권을 사가지고 다시 입주권으로 판 사람은 안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양도 시점에 입주권이었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양도 시점에 입주권으로 팔더라도 장특공제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부동산이 뭘로 전환됐을 때? 입주권으로 전환돼서 어쩔 수 없이 입주권으로 판 사람은 받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입주권인 사람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여기도 단서조항이 하나 붙어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승계조합원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승계조합원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원조합원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원조합원만. 그래서 비록 입주권으로 양도했어도 결국에는 뭐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예요? 토지 건물분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내에 소지하는 무엇으로서? 부동산만 해주는 거고 그 부동산으로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일 때만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보유기간입니까? 보유기간은 일반적으로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잡죠. 그죠? 근데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가게 되면은 뭐가 들어가 버리냐면 권리분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부동산 쪽만 잡아야 되니까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권리로 전환된 날까지만 잡아야죠. 그러면 부동산이 재건축을 통해서 권리가 나오는 시점이 언제예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시점이죠.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이때부터 이때까지로 잡아야 돼요? 아니라고요. 이렇게 잡게 되면 이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잡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부동산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냐? 공법 시간에 배우셔서 아시겠지만은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오는 시점이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무슨 말인지는 아세요? 뭐 하는 날이에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뭔지는 알고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몰라요? 안 배웠어요? 오늘따라 상태가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왜 그러세요? 어? 날씨도 좋은데 왜 지난주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오늘 지금 상태가? 아, 지난주가 이상했던 거예요? 아, 지금이 정상인 거예요? 그래요, 알겠어요. 네, 제가 괜한 기대를 가졌어요. 여러분들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것은 내 지분이 확정되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받을 거냐, 내 지분이 얼마냐가 확정되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이에요. 지분이 확정이 입주권이 나오죠. 아셨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요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때 공제액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장특공제는 자산별
자산별 양도 차익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무슨 금액에? 차익에. 가액이 아니라 무슨 금액에? 차익에 뭐에 따른?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시험제 나올 때 공제율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가액의 공제율을 곱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내요. 가액이 아니라 무슨 금액에? 차익에. 그래서 원래 장특공제가 차익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가액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필요경비고 차익에서 공제되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때 공제율은 얼마로 잡느냐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다가 3%씩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율을 잡으시면 돼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몇 년부터 들어가야 돼요? 3년부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자, 1년 보유했다, 2년 보유했다, 3년 보유했다, 4년 보유했다, 5년 보유했다, 뭐 10년 보유했다, 11년 보유했다, 12년 보유했다 이런 식으로 갈 건데요. 1년, 2년짜리는 어차피 의미가 없고 안 해주겠다고요. 몇 년부터 해준다? 3년부터 해주는 거예요. 3년부터. 여기에다가 그냥 곱하기 몇 프로요? 3%씩만 해주면 돼요. 곱하기 3%.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9구단 3단은 외우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3년 보유했으면 몇 프로? 9%. 4년 보유했으면 12%. 5년 보유했으면 15%. 10년 보유했으면 30%. 11년 보유했으면 33%. 이러한 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단 3년짜리는 9%가 너무 적다 그래서 얘만 10%예요. 그래서 앞으로 3, 3은 10이에요. 아셨어요? 3, 3은 10입니다. 그 다음에 3, 4, 12, 3, 5, 15, 3, 6, 18 이렇게 쭉 가시고요. 10년 이상부터는 그냥 30%에서 끝나요. 그래서 최소 몇 프로에서? 최소 10%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딱 하나. 부동산 중에서 3년 이상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되는 1주택이 있습니다. 무슨 주택? 과세되는 1주택이라고 표현합니다. 몇 주택자에 한해서? 1주택자입니다. 자, 1주택자가 3년을 보유했으면 과세요, 비과세요? 비과세가 돼야 되는데 비과세가 되지 아니하고 과세가 되는 주택이 있다고요. 이게 무슨 주택이에요? 이게 고가주택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을 보유하면 비과세가 된다. 단,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미등기로 양도하면 비과세 안 되고 두 번째 고가주택이면 비과세 안 되고 세 번째는요. 허위계약을 쓰게 되면 비과세가 안 된다. 아셨어요? 그중에 미등기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나쁜 짓이니까 안 해주는 거고요. 허위계약도 나쁜 짓이죠? 근데 유일하게 나쁜 짓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고가주택이에요.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내가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비과세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억울하다 그랬죠. 억울하니까 공제라도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비과세는 못 해주는 대신 공제를 일반 부동산보다는 많이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8%씩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9구단 8단도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3년 보유했으면 몇 프로입니까? 24%고 10년 보유했으면 80%죠. 그래서 최소 24%에서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장특공제는 최대 몇 프로까지 공제되는 게 원칙이에요? 30%까지 공제되는 게 원칙인데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는 몇 주택자에 한해서다? 1주택자에 한해서예요. 시험지에서는 고가주택이라고 안 나와요. 그냥 1주택이라고 나오면 아, 이게 고가주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1주택이 나왔는데 그 문제가 장특공제 문제에서 나왔어요. 장특공제 문제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몇 년 이상을 보유했다는 이야기예요. 3년 이상을 보유했는데 장특공제에서 물어봤다는 이야기는 비과세가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비과세가 됐으면 장특공제를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문제가 나왔는데 1주택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해야 돼요.
아, 이건 과세되는 주택을 말했구나. 그래서 얘가 고가주택이구나. 고가주택은 나쁜 집이 아니라 억울한 집이다. 억울한 집이니까 일반 부동산보다는 많이 해주자라고 해서 몇 프로씩 가시라고요? 8%씩 가는 거예요. 그러면 2주택 이상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제발 된다고요. 된다고요. 제발. 되는데 8%가 아니라 일반 부동산하고 똑같이 몇 프로씩이요? 그냥 3%씩 해서 최대 30%까지 해주겠다고요. 몇 주택부터는? 2주택부터는. 단 1주택자만 최대 몇 프로씩 해주는 거고 8%씩 해서 80%까지 공제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계산 구조가 양도가액에서 뭘 공제합니까? 취득가액 포함해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죠. 그래서 뭘 구하신 다음에? 양도 차익을 구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뭘 해줘야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무슨 금액에? 무슨 금액에? 양도 차익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소득금액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득금액을. 아셨어요? 자, 그래서 잘 보시면은요. 차익으로 계산하는 거지 절대 가액으로 계산한다 그러시면 틀려요. 가액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이건 틀린 문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제 나올 때 보통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면 3년 보유했다. 3년 보유했으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3년 보유했으니까 10%가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1주택이라는 단서가 없으면 그냥 일반 부동산인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10% 맞죠? 그러니까 3년 보유했으니까 10% 맞다고 넘어갑니다. 근데 앞에 가액에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안 봐요, 이걸. 이게 틀린 문장이죠. 아셨어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숫자가 잘 보일까요? 아니면 글자가 잘 보일까요?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은 숫자만 맞춰요. 근데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글자로 장난을 치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에 팔았다. 필요경비 포함해서 6억이다. 그래서 4억이 나왔는데 자, 예를 들어서 2년 보유했다. 등기됐다라는 전제하에서 자, 2년 보유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장특공제가요. 안 되죠? 안 되니까 그냥 4억이라고요. 근데 똑같이 10억에 팔아가지고 자 6억에 사서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역시 4억 남았죠? 근데 3년 보유했다. 그러면 몇 프로 공제해 주라고요? 10% 공제해 주라고요. 무슨 금액에 10%를 공제해 주시라고요? 그래요. 차익에 여기에 10%가 아니라 아셨어요? 그러니까 차익의 10%니까 4천만 원. 그걸 뺀 나머지 90%인 자 90%인 4, 9, 36, 3억 6천만 원이 되죠. 자, 역시 10억에 팔았는데 6억에 사서 10억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4억이 남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10년을 보유했어요.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죠? 몇 프로가? 30% 공제가 되는 거죠. 얼마의 30%? 4억의 30%라고요. 그러면 30% 공제한 나머지 몇 프로? 70%잖아요. 70%. 70%만 과세하겠다고요. 그러니까 2억 8천이 되는 거죠. 2억 8천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자, 세 명 다 똑같이 얼마의 이익이 남았느냐? 4억의 이익이 남았는데 뭐가 달라요? 연수가 달라졌잖아요. 보유 연수가 달라졌죠? 연수가 달라지니까 소득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득금액이. 똑같이 4억의 이익이 남았지만 실제로 계산될 금액은요. 금액이 달라져요. 즉 다시 말해서 오래 가지고 있는 자산일수록 그 과세되는 금액은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줄어든다고요. 몇 프로씩 줄어들어요? 3%씩 줄어드는 거예요. 3%씩.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4억일 때 세금 계산, 3억 6천일 때 세금 계산, 2억 8천일 때 세금 계산하게 되면은요.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이게. 아셨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할 수만 있다면 오래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장특공제가 늘어나니까. 단 10년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10년까지 잡아주느냐 하면 10년 지나면 한 번씩 갈아타세요 이야기예요. 30년, 40년씩 가지고 있지 말고 왜 정체돼 있잖아요. 부동산이 거래가 안 되면 정체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한번 갈아타세요. 그래서 계속 회전을 좀 시키세요 해서 10년까지만 해줘요. 그래서 그 이상부터는 공제 금액이 동일합니다. 아셨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장특공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341페이지에 자, 교재 341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적용 요건에서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디에 소지하는 것에 한한다? 국내에 소지하는 것에 한한다. 그것도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으로서? 토지 건물로서 몇 년 이상 보유한 것? 3년 이상 보유한 거라고요. 단 무엇은 제외하고? 미등기는 제외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등기만 제외된 거예요. 비사업용 토지다, 다주택자다, 고가주택이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 말은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엇만 아니면 다 된다. 미등기만 아니면 다 된다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요. 조합원 입주권이 있죠? 대신 가로 안에 무엇은 제외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그 말은요. 승계조합원은 제외하고 이 말이에요. 그때 양가로 3번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자산의 무슨 금액에?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세 번째 줄이에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간다. 아셨나요? 그때 우리 요 양도차익 구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뭘 주의하셔야 되느냐면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이 아니라 두 번째 줄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분 또는 건물분 양도차익에 한정한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입주권에 대해서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전체 양도차익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토지나 건물분에 대한 토지 건물분 양도차익에 한해서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우를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억에 샀어요. 1억에 사가지고 이번에 팔 때 6억에 팔아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얼마입니까? 5억이죠. 자, 1억에 사서 6억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5억이죠? 그러면 5억에 지금 20년 보유했으니까 몇 프로 공제해줘야 돼요? 30% 공제해줘야죠. 그러면 답이 안 되죠. 여기는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요 시점에 이미 한번 주택을 판 걸로 봐요. 그래서 이 당시 시가를 잡아요. 시가를 잡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4억 6천이 잡혔다라고 하죠. 이 당시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계산해요. 차익을.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계산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주택으로 양도차익이 4억 6천에서 1억을 뺀 얼마가 돼요? 3억 6천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주권에 대해서는 다시 6억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4억 6천을 빼야 되죠. 그러니까 1억 4천이 남죠. 그래서 합이 총 5억이 남는 거예요. 그중에서 여기에서만 30%를 해주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도차익은 토지 건물분 양도차익만 말하죠. 여기에 30%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나오겠죠? 얘도 그대로 1억 4천 나오겠죠? 이걸 합쳐서 이제 다시 소득금액으로 잡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본공제를 하십시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입주권을 팔게 되면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입주권을 팔면 양도차익을 두 번 계산하셔야 돼요.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 따로 계산하고 토지 건물분 양도차익 따로 계산하고 그래서 장특공제는 그 토지 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예요. 아셨나요?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전체 양도차익이라고 하면 맞다 틀리다? 틀려요. 그냥 처음부터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 끝났으면 그때는 전체 양도차익으로. 아셨어요? 부동산이었다가 입주권으로 전환돼서 입주권으로 팔았으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만. 그래서 토지 건물분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양가로 4번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얼마냐?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는 표에 보시면요. 몇 프로부터 출발해요? 10%부터 출발해서 최대 몇 프로까지예요?
30%까지죠? 근데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2번은 몇 주택자라고 돼 있어요? 1주택자라고 돼 있습니다. 1주택자라고 돼 있고 표를 보시니까 최소 몇 프로예요? 24%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가 되죠.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보유기간 계산할 때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자, 보유기간은 기억본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원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단, 니은번을 주의하셔야 되죠.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건물과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그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로 한다고요. 양도일까지가 아니라. 니은번 아시겠죠? 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해서 소득금액을 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산별로 계산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자산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다시 뭐별로 재구성하시라고요? 인별로. 그것도 몇 년치 합쳐서 1년치 합산해서 인별로 재구성하셔야 되죠. 그래서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금액이 나왔다면 그 소득금액에서 생활비에 보태 쓰세요라고 해서 그냥 빼주는 공제가 하나 있다. 그걸 무슨 공제라고 한다? 기본공제라 그래요. 기본. 그래서 생활비에 보태 쓰세요. 어차피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먹고 사는 비용을 빼주는 건데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를 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빼주겠다 그래서 기본자를 써요. 그래서 요건이 있느냐? 없습니다. 굳이 요건을 달자면 그냥 전부 다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국내 것만 해주잖아요. 기본공제는 국내국에 관계없이 다 해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만 해주죠. 기본공제는 다 해줘요. 부부기주파 다 해준다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것만 해주죠. 기본공제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다 해줘요. 딱 하나만 제외하고. 역시 미등기만 제외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장특공제하고 기본공제가 둘 다 안 되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미등기밖에 없어요. 미등기밖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게 자, 우리가 과세대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과세대상이 크게 5가지가 있죠?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식 및 출자 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이 있었어요. 요 5가지가 과세 대상인데 다시 부동산은 미등기냐 등기냐로 나눕니다. 다시 등기된 것은 3년 미만 보유했느냐 아니면 3년 이상 보유했느냐로 나눌게요. 그랬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졌을 때 미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아예 안 돼요. 등기된 것 중에서 3년 미만짜리도 안 돼요. 등기된 것 중에서 3년 이상짜리만 돼요. 장특공제는. 그 외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00년을 가지고 있어도 안 해줘요. 기타 자산도 아예 안 해줘요. 주식도 아예 안 해줘요. 파생상품도 아예 안 해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장특공제가 되는 경우는 부동산으로서 등기되어 있어야 하고 3년 이상 보유가 돼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뭐냐면 항상 장특공제 문제가 나오면은 요거부터 봐요. 근데 이거부터 보시면 안 돼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물건부터 보셔야 된다고. 물건부터. 일단 부동산인지 아닌지부터 본 다음에 부동산이었을 때 몇 년 보유가 따져야 돼요. 3년 보유를 따지는 거지. 부동산이 아니라면 100년이 나와도 이건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부분 실수가 꼭 연수부터 보면서 문제를 푸니까 꼭 틀려요. 5년을 보유했다고 나와요. 장특공제가 된다라고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된다라고 하고 넘어가요. 근데 앞에가 지상권이 나와요. 근데 이 지상권을 못 본다고요. 지상권이면 부동산입니까? 권리입니까? 권리거든요. 아셨어요? 그래서 장특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시라고요? 물건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대신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만 아니면 다른 것은요. 묻지도 않습니다. 다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유일하게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기본공제 둘 다 안 되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미등기밖에 없어요. 미등기밖에. 이해되셨죠? 그 외에 나머지는 기본공제는 무조건 받을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면 기본공제는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장특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자산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요. 반대로 기본공제가 되는 자산은 모두 장특공제가 된다. 그건 틀린 문장이라고요. 기본공제가 되더라도 장특공제가 안 되는 건 많아요. 아셨어요? 대신 장특공제가 되면 기본공제는 당연히 되죠. 장특공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미등기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공제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대신 기본공제가 안 되면 장특공제는요. 당연히 안 돼요. 왜? 기본공제가 안 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미등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특공제가 될 수 있는 경우하고 기본공제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정확히 구분해 주시라고요. 아셨어요? 복잡해져 이제 머릿속에.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때 우리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느냐. 자, 기본공제는 얼마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때부터는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로 갑니다. 그래서 소득별 각각 연 최대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왜 연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왜? 1년에 한 번씩 해주니까 1년에. 그래서 연 최대 250만 원 공제를 해주는데 이때는 자산별이 아니라 뭐 별로요? 소득별이에요. 소득별. 인별은 당연한 거고 국세니까. 인별 중에서도 소득별이에요. 우리 장특공제는 소득별이 아니라 무슨 별이고요? 자산별이고 여기는 소득별이고. 그래서 이때 소득은 몇 종류로 나누느냐? 세 종류로 나누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과세 대상에 부동산이 있고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고요. 기타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식 및 출자 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이 있죠? 자, 이 중에서 세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같은 집안끼리 묶습니다. 부부기 하나, 주식 하나, 파생상품 하나요. 부부기는 원래 부동산 집안이에요. 주식은 유가증권 집안이고 파생상품은 금융상품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친척관계지만 혈연관계지만 여기는 완전히 다른 집안이라고요. 그래서 부부기 전체 소득에서 250, 주식 전체 소득에서 250, 파생상품 전체 소득에서 25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산별로 공제가 아니라 전체 소득에서 각각 빼준다고요. 그것도 국내에 있는 것 따로, 국외에 있는 것 따로요. 아시겠어요? 국내 따로, 국외 따로 해서 각각 25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시험지에 나왔을 때 기본공제 문제가 나오면 자산을 2개 또는 3개를 줄 거예요. 그때 얼마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주식하고 파생상품이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주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토지하고 지상권을 양도했다. 자, 같은 해 토지하고 지상권을 양도했다.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다? 그래요. 250이에요. 왜? 같은 집안이니까. 만약에 토지하고 주식을 양도했다. 그러면 얼마 받을 수 있고? 500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따로 여기 따로. 그러니까 몇 개가 주어지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고요. 내가 1년 동안에 4개를 팔았던 5개를 팔았던 일단 몇 개로 나눠요? 3개로 나눈다고요. 부부기 하나 모아놓고 주식 하나 모아놓고 파생상품 하나 모아놓는데 3개가 다 나왔다. 그러면 각각 250씩이니까 최대 750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3개별로 분류를 해봤는데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면은 그게 몇 개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얼마예요? 250만 원 공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해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부부기주파라고 외우는 이유가 부부기가 같은 집안이고 주식, 그 다음에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외울 때 부부기주파라고 외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때 250만 원은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돈이 아니에요. 내가 번 돈에서 생활비로 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에서 빼주는 거예요. 내 돈에서. 그러려면 내가 최소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금액이 얼마를 넘어야 돼요? 250을 넘어야 250을 다 공제받을 수 있다고요. 만약에
250이 안 된다. 그래도 그러면 기본공제는요. 딱 그 금액만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200만 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요. 200밖에 안 된다고요. 아셨어요? 네. 300이면은 250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200이면 200만 공제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표는 아무리 낮아도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0이라는 거죠. 0. 마이너스는 절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 금액이 발생한 경우라고 내요. 과세 표준이 없다. 자, 과세 표준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0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납부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무엇은 해주세요? 그래도 신고는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무엇은 하세요? 신고는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동안의 소득 금액이 200이에요. 그래서 200만 원만 공제받았어요. 그럼 미공제분 50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요 부북이 통틀어서 200 나왔어요. 그래서 200만 공제받았어요. 주식 통틀어서 300 나왔어요. 그래서 250 공제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50 공제 못 받은 거 있죠? 그거 여기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아셨어요? 절대 서로 도와주지 마세요. 완전히 남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누적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공제분이 생긴다. 미공제분이 생기면 그건 그냥 없어집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 내가 만약에 4월 달에 4월 달에 건물을 하나 팔았는데 등기되고 5년 보유했어요. 그러면 등기되고 5년 보유했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뭘 구하시고 차익을 구하시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프로? 15%? 맞아요? 무슨 금액에? 이게 15% 공제되겠죠? 그래서 소득 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월 달에 분양권을 하나 팔았어요. 분양권을 하나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3년 보유했어요.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뭘 구하시고 차이익을 구하시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그래서 그냥 차익이 그대로 소득이에요. 그리고 또 아파트를 하나 팔았어요. 물론 다주택자입니다. 등기되고 7년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비과세는 아니에요. 1주택도 아니고. 자,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차익을 구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프로? 21% 받을 수 있죠? 그 차익의 21% 구해서 소득을 구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1년이.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공제 얼마? 그렇다고요. 토탈에서 250이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250, 여기서 250, 여기서 250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각각 250이었으면 자산별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자산별이 아니라 같은 집안별로 묶었기 때문에 이때는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이라고요. 대신 장특공제는 보신 바와 같이요. 따로따로 판단했죠. 따로따로. 그래서 장특공제는 자산별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장특공제 판단할 때는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부동산이냐 아니냐예요. 일단 얘는 부동산이 아니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수부터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에서 3년 이상 보유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야 장특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 판단할 때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자, 비상장 주식을 하나 팔았어요. 비상장 주식을 하나 팔았는데 6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역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공제해서 뭘 구하신 다음에 차익을 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되죠. 주식이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소득을 구했다면 이 사람은 여기서 기본공제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따로 여기서 250을 받을 수 있다고요. 왜? 이 소득하고 이 소득은 별개니까. 여기는 부부기에 해당하는 소득이고 여기는 주식에 해당하는 소득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토탈에서 50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기본 공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려면 1년이 끝나야 돼요? 안 끝나야 돼요? 끝나야 내가 몇 개를 팔았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게 몇 개의 집안에 들어가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기본 공제는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1년에. 이해되셨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것도 국내 따로 국외 따로 해줍니다. 그래서 과표가 나오면은 여기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지금 특별공제나 기본공제나 둘 다 전제 조건은 뭐가 나왔을 때예요? 차익이 나와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근데 애초부터 만약에 차손이 발생했다면 장특공제나 기본공제는 못 받죠. 의미가 없죠. 그래서 차손은 그대로 차손이고 1년 후에 정산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뭐가 된다? 결손이라 그래요. 결손. 문제는 요 결손이 발생했을 때 이 결손은 다음 연도에 2월에서 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예요. 2월 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아셨어요? 2월 공제는 뭐냐면 올해 손해난 금액이 있으면 그 손해난 금액을 내년이나 그 다음 연도에 즉 다음에 이익난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2월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2월이 무슨 말이에요? 2월이. 다음 연도예요. 다음 연도. 다음 연도로 넘겨서 공제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소득세는 원래 2월 공제가 다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소득세가 2월 공제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소득세는요. 몇 년 단위로 계산해요? 1년 단위로 계산을 해요. 소득세는. 그래서 그때 1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이러한 식으로 가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각각 과세기간으로 봐서 제1 과세기간, 제2 과세기간 이러한 식으로 해서 쭉 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죠. 그죠? 그때 내가 요때 사업을 개업을 해요. 사업장을. 그래서 사업을 쭉 해나가요. 그러면 첫 해는 요때만 수입이 생겼겠죠. 그렇잖아요. 요때만 수입이 생겼는데 이때 수입에서 이때 경비를 뺐더니 거의 80% 이상은 다 마이너스 나온다고요. 첫 해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수입은 얼마 안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첫 해 영업할 때 이익 날 생각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운이 좋아서 이익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처음에는 고객도 끌어들여야 되고 인테리어도 들어가야 되고 뭐 사업장 임차료도 들어가야 되고 등등등 하다 보니까 비용은 많은데 수입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간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요. 이제 고객도 늘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수입이 늘어나죠. 그래서 경비보다 이제는 수입이 늘어나서 이때 플러스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때 3천만 원 손해봤단 말이에요.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이때 4천만 원 이익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익이 나왔다. 그러면 투자 금액 회수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때도 이익 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두 번째나 세 번째까지는 이익이 안 나와요. 잘했을 때 이익이 나오는 거고 못해도 한 3년, 4년, 5년 정도는 해야 이제 사람들한테 인지도도 있으면서 그때 이제 수입이 늘어나는 거고 더 이상 투자 비용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고정비가 최소한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인건비도 많이 썼다가 필요 없으면 이제 줄이고 이런 것들. 자, 문제는 요때 3천만 원 손해봤으니까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고 이 해에는 4천만 원 이익 났으니까 세금 내야죠. 대부분은 다 이렇게 낸다고요. 그게 아니고 이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수입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여기서 빼줘요. 다음 연도에. 빼서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안 하신다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때 나온 마이너스는 이때 공제를 받거나 이때 공제를 받거나 이때 공제를 받거나 공제가 가능해요. 최소 5년간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을 하시더라도 처음에 개업을 했을 때 임차로 나갈 거 아니에요. 사무실 임차해서 사용하면 임차로 나가는데 내가 계약서 못 쓰면 수입이 없잖아요. 그때 마이너스 났던 금액은 다음에 플러스 난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요. 있는데 안 하세요. 대부분이. 모르니까 안 해요. 아셨어요? 그래서 소득세는 이게 다 가능해요. 유일하게 얘만 안 돼요. 양도소득세만. 2월 공제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2월 공제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할 수가 없어요.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다음에 또 팔아야 돼요. 그러면 1년에 매년 하나씩 팔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몇 명 안 되겠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 수는 없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예 형평성 문제를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꼭 나와요. 양도소득세 계산 시 결손금은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단 2월 공제는 안 되더라도 같은 해 공제는 받을 수 있죠. 무슨 해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같은 해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자산은 무슨 해? 같은 해에 발생하는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안 된다? 된다. 같은 해는 공제가 돼요. 무슨 공제는 안 되더라도 2월 공제는 안 되더라도 같은 해는 공제가 돼요. 그렇게 공제하고도 여전히 마이너스 잔액이 남았으면 뭐라고 하고? 결손이라고 하고 플러스 잔액이 남으면 그게 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같은 해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무조건요. 그게 플러스가 났든 마이너스가 났든 뭐 하시라고요? 합산하시라고요. 합산.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합산하다 보면은요. 자, 만약에 내가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2개 이상의 자산을 나온 양도소득 금액을 1년치 합산해야죠. 그러면 소득 금액이 늘어요, 안 늘어요? 늘어나죠. 늘어나면 과표가 늘어나죠. 세율이 누진세니까 누진세가 늘어요, 안 늘어요? 늘어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은 해 2개 이상 팔지 마라 그래요. 세금이 늘어나니까. 되도록이면 부동산은요. 해를 달리해서 파는 게 원칙이에요. 단 마이너스 나는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은 되도록이면 플러스가 나는 즉 소득 금액이 발생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해에 같이 파시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상세가 돼버리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하나 팔았어요. 4월 달에 하나 팔았는데 마이너스 3천만 원 나온 거예요. 세금 안 내죠? 그 다음에 9월 달에 또 하나 팔았어요. 그랬더니 4천만 원 이익 났네요. 세금 내죠? 대부분은 다 이렇게 낸다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공제해줘야죠. 공제하고 나니까 얼마만 남아요? 그래서 1,000만 원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4월 달에 것은 손해났으니까 세금 안 냈고요. 이번 달 것만 세금 내요. 그래요. 본인만 손해요. 본인만.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알려줄까요? 안 알려줘요. 왜? 세금 많이 내는 건 절대 죄가 아니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이걸 공제받으려면 이때 신고해놔야 돼, 안 해놔야 돼요? 해놔야죠. 그래서 차손이 발생하거나 결손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신고하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공제해 줄 때 그 공제도 부부기는 부부기끼리, 주식은 주식끼리만, 파생상품은 파생상품끼리만 공제가 돼요. 서로는 공제 안 해줍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험제 나왔을 때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은 지상권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맞죠? 근데 토지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손은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건 틀린 문장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세율부터 해서 계속 이어서 갈게요. 지우지 마세요.